저희가 대학 다닐 때가 1970년도 초중반이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사실 작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현대미술에 있어서 전부 다 단색화의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실에 가면은 한두 명 있다가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좀 아웃사이더였는데, 다행히 그때 아마 미국에서 하이퍼리얼리즘이 소개가 됐죠. 그래서 현대미술에 있어서도 형상성과 좀 이렇게 사실적인 작업이 이게 통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도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또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새로운 이즘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럼 저도 추상도 해보려고 그러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저한테는 좀 안 맞아요. 저한테 제일 그 소재로 다가왔던 게 벽이었어요. 벽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내 현실하고 너무 똑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벽을 좀 극사실적인 작업을 그때부터 막 했죠. 막막한 어떤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보다도 이렇게, 그때는 제 막막한 현실로 봤지만은 아웃사이더 시각에서 이 현실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때 쿠르베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현실에서의 일상, 작품의 주제에 나오는 일상, 그 일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되풀이되는 삶 속에서의 어떤 그 자기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마 일상인 것 같아요. 그 습관적이고 관습적이고 그런 데서 어떤 비존재감, 그래서 그런 거를 자각하는 게 아마 제 작업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군중들과 아니면 그 도시 풍경을 그려도 항상 아웃사이더적인 상태, 그러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상태에서 좀 집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까뉴를 제가 직접 가봤는데, 가서 정말 그 형상이 있는 현대미술의 어떤 흐름이 이렇구나. 그리고 유럽의 어떤 그 구상성이 있는 작품과 미국의 그때 하이퍼리얼리즘이 불었던 그런 작품과는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은 아무래도 좀 신형상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 쪽은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차단하고 냉랭한 어떤 사진적인데 이제 국한이 됐는데, 그때 제가 봤던 예를 들어서 사른도톤 누나, 또 까뉴 헤어제나 이런 류의 어떤 작품들은요, 굉장히 그 문학적이었어요. 좀 내용적이고, 그리고 좀 사회 비판적이고, 그 내용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제 성향이 좀 맞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 쪽에 그거는 그냥 젊었으니까 현대미술이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지만은, 실제로 공감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유럽의 어떤 신형상들의 어떤 작품들이 굉장히 가슴속에 저한테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했던 것도 그 어떤 냉랭한 현실의 어떤 단면보다는 얘기를 끄집어내려는 어떤 그 얘기 설정이 좀 많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게 그 작품의 주류를 아직까지 좀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엠포로멜과 단스코의 어떤 그 70년대 초반 때는 굉장했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들어가면은 교수님들은 쳐다보질 않아요. 그냥 하면 그래 이럴 정도로 막 했는데, 제가 대학원 들어갈 때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그 하이퍼리얼리즘 그게 소개가 됐어요. 그때는 미술 잡지가 없었어요. 있어봐야 그 일본의 미술세계라는 잡지,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세계 현대미술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하는 정보가 간신히 이렇게 알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미술세계에서 그게 이제
기사가 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대학원, 대학 4학년 때 평론하시는 이일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 리처드 에스터스 작품 그 반사된 풍경을 가지고 이거 현대미술도 이런 그 작품이 있다는 걸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때 가슴이 뛰었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저희를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없었죠. 왜냐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앵프름을 게으렸던 선생님들이니까 그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몇몇 그 동료나 동년배들이 그런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영훈이니 지석철이니 주태석이니 그때 조상현이니 뭐 이런 친구들이 몇 사람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서 전시도 같이 했는데 그 시절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공모전의 시대도 되지만은 그립전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원맨쇼가 됐지만은 그때는 그립전을 통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작품을 그 공모전 외에는 발표할 기회가 없었어요. 젊은 작가가 개인전 한다는 건 좀 너무 지출이라든가 뭐 상상하기 어렵고 전부 다 몇몇 작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화랑 초대에서는 처음에는 뭐 상상을 못했죠. 전부 다 그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뭐 생활비도 못 보내주세요. 어떻게 그 돈을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화랑 그 대관을 해가지고 대관하고 그 다음에 팜플렛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다 하고 그걸 한 80년도 후반? 80년도 후반까지 아마 그런 그룹제를 통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때 그룹을 하나 만든 것이 시각의 메시지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멤버가 고용은 저, 그다음에 조상현이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계열이지만은 조금 그 이상하게 조교 출신들이 많았죠. 홍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조교가 아니어서 그래서 말해도 그 현실과 사실전인가 그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아마 지적철이 주태석이 뭐 등등 뭐 몇 사람이 송윤이 이런 사람들이 그 그룹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평론하시는 김보경 선생님 그때 저희를 많이 후원을 해주셨고 이일 선생님도 많이 후원해 주셨고 그러다가 두 개의 어떤 그 시각의 메시지전이나 사실과 현실전 같은 동세대들이죠. 그 두 그룹을 이렇게 합한 게 그 이름이 뭐더라? 형상 7, 8전이라고 있어요. 형상 7, 8전. 그 차대덕, 한만영, 이두식 그 선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실적인 작품들을 하는 경향의 작가들이 모여서 중앙대, 서울대, 홍대 뭐 다 모여서 처음으로 그런 형상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상전을 그 후에 그러니까 시각의 메시지전이니 사실과 현실전은 없어지고 형상전을 통해 가지고 그 후에 계속 작업을 한 몇 년 동안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학벌 그러니까 서울대 홍대만 유지였는데 중앙대도 하고 그래가지고 선후배 전부 다 모여가지고 몇 년을 하다가 뭐 세월에 아무튼 그림도 유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 민중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희 작품 그 대중들한테 매력을 잃기도 하고 민중 미술이 좀 신선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민중의 맥도 민중 미술의 맥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형상 작업을 했던 저희들의 어떤 바탕이 밑바탕이 깔려가지고 그 현대 미술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그 민중 미술이라는 게 좀 더 형상 아닙니까 표현지가 그런 것이 그것도 나름대로 맥을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크게 봐서는. 또 어쨌든 그 시대의 흐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 아마 민중 미술이 굉장히 바람 불었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저 교직에 있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지금은 이렇게 민주적으로 스타일이 뭐 서치도 하고 극사실도 하고 표현주의적인 작업도 하고 드로잉 작업도 하는 친구들 있고 뭐 여러
측면에 어떤 다반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극사실의 바람이 불면 전부 다 극사실만 하고 그리고 표현주의가 들면 전부 다 표현주의하고 민중은 민중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실기실에 가보면은 그런 게 너무 뚜렷하게 보여졌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의 어떤 현실의 어떤 그 아주 민주적이고 좋은 이 분위기랑은 다른 굉장히 그 한쪽으로 휙 쏠렸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래서 또 새로운 곳이 탄생이 되고 나 이런 것이 아마 그 시대의 특징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현대 미술이 굉장히 그 일반 대중들한테 낯설고 어려웠던가 봐요. 사실 난 이해가 되는 게 저희 대학교 학부 때도 추상을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의심이 좀 많아지더라고.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엉뚱한 거였지만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한 건가 그냥 겉멋이 들어서 한 건가 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가 좀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이제 아마 일반 대중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형상성이 없고 너무 그리고 미술이 이완식의 어떤 논리, 그 철학적으로 만남의 관계니 그 어려운 철학으로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봐도 지금이야 뭐 그냥 그런 거보다고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그 당시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걸 노자, 장자, 뭐 억지로 동양간 그러면서 억지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그걸 이해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았어요. 뭐 지금에 와서는 그런 그 자연관이나 오히려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책을 작품은 전혀 틀리겠지만 찾아가서 어떤 그 명상이나 이런 쪽에 그 정말 제 생활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면은 굉장히 이렇게 살벌한 어떤 분위기가 될 텐데 너무 도움이 많이 받지만은 젊었을 때 당시에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이 봤을 때 2000년도에 극사실이 재부활이 됐던 거는 일단은 어렵지 않았던 거, 쉽게 다가오는 거, 그리고 현실에서 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커다란 메리트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비엔날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이런 극사실 계열이나 초현실적 계열의 작품을 내라가면 안 맞죠. 전혀 안 맞고. 그런 왜냐하면 저희 시대는 저희 시대의 어떤 고유의 어떤 느낌과 이미지가 존속을 하면서 계속 이어져 왔고, 이제는 표현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상 작업을 하더라도 전혀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이 꼭 캠퍼스나 오히려 캠퍼스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도 뭐 지금 제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술이란 건 어떤 시대에 대한 그 반영이 제일 예민한 거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7080 뭐 세시봉이니 뭐 이런 게 유행이 되는데 그 통기타 가수가 막 지금 일렉트릭 그 기타를 치고 노래하고 그러면 난 별로인 것 같아요. 뭐 그 가수들은 지금도 통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때 어떤 서정과 그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너무 또 새로운 거를 자기한테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잘 맞지 않는 사람한테 끼쳐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